나 이혼할 거야. 변호사 선임했고 소장고 보낼 거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가 산 세월이 얼만데. 윤미숙은 71였다. 그 나이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녀는 오래전부터 조금씩 받아들여 왔다. 젊은 날의 열기가 식고 나면 남는 것은 잔잔함이라고, 그래서 노년이란 고요한 호수 위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은퇴 후 3년이 지나는 동안 미숙의 일상은 그랬다. 아침에 일어나 화분에 물을 주고 간단한 아침을 차렸다. 남편 강태우는 그 사이 조용히 신문을 읽었고 두 사람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46회를 함께 살다 보면 말보다 침묵이 더 편안해지는 시간이 온다. 침묵이 주는 안온함, 그것이 성숙인 줄 알았다. 은퇴하기 전 미숙은 중학교 국어교사였다. 32년을 교단에 섰다.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읽는 법을 가르쳤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시 한 편이 품고 있는 슬픔을 함께 느끼고 소설 속 인물의 선택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함께 고민했다. 아이들은 처음엔 귀찮아했지만 졸업하고 나면 꼭 한 번씩은 찾아와서 말했다. 선생님 수업 때문에 사람을 다르게 보게 됐어요. 그 말 하나로 32년을 버텼다. 퇴임식 날 미숙은 울지 않았다. 학생들이 꽃다발을 들고 줄을 섰을 때도, 동료 교사들이 박수를 칠 때도 미숙은 담담하게 웃었다. 집에 돌아와 혼자 거실에 앉았을 때 비로소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서러움이 아니었다. 32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이었다. 남편 강태우는 건축설계사였다. 그도 2해 전에 은퇴했다. 40년을 도면 위에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빈 시간을 갖게 되자 처음엔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산책을 나가고 산책을 나갔다가 구청 문화센터에 들르기도 했다. 미숙은 그런 남편을 멀리서 바라보며 다행이라 여겼다. 은퇴 후 갑자기 무기력해지는 남편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았기 때문이었다. 친구 순자의 남편은 은퇴하자마자 소파에 누워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다가 2년도 안 돼 세상을 떴다. 의사는 무기력증이라 했지만 미숙은 알았다. 삶의 이유를 잃었을 때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것을. 태우는 그래도 밖을 나가고 새로운 것을 찾으려 했다. 미숙은 그게 고마웠다. 두 사람이 함께한 46회는 평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젊은 날엔 돈 때문에 싸웠고 아이들 교육 문제로 목소리를 높인 적도 있었다. 태훈이 설계사무소를 차렸다가 망했을 때 미숙은 교사 월급으로 혼자 가족을 먹여 살린 적도 있었다. 그 시절 미숙은 지쳤지만 떠나지 않았다. 인생이란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 믿음이 지금 이 자리까지 두 사람을 이끌어왔다고 생각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 균열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됐다. 봄볕이 따뜻하던 4월의 어느 오후였다. 미숙은 소파에 앉아 책을 읽다가 태훈의 휴대전화가 탁자 위에 놓인 것을 보았다. 충전 중이던 전화기 화면이 잠깐 환해졌다. 메시지 알림이었다. 미숙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이름을 보았다. 한지연. 글자가 화면 위에 선명하게 떠 있었다. 메시지 미리 보기까지 보였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미숙은 책을 손에 쥔 채 멈췄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한지연. 40회를 함께한 친구. 처자일을 낳았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 남편과 싸우고 나서 울면서 전화하면 밤새 들어주던 사람. 아이들 대학 합격 통보를 받고 함께 손을 잡고 울던 사람. 지연과 처음 만난 것은 30살 때
같은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였다. 아이들이 모래밭에서 놀 때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말을 섞었고 그게 마흔의 우정의 시작이었다. 그 한지연의 이름이 왜 남편의 전화에 그렇게 다정하게 떠 있는 것인지 미숙은 그 순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책을 다시 펼쳤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창밖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고 냉장고 모터 소리가 부엌에서 낮게 울렸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러나 미숙의 가슴 속에서는 아주 오래된 무언가가 조용히 소리도 없이 내려앉고 있었다. 미숙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교사로 32년을 살면서 익힌 것 중 하나가 바로 감정을 앞세우지 않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거짓말을 할 때도 학부모가 이유 없이 화를 낼 때도 미숙은 늘 먼저 사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말을 꺼냈다. 의심만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면 관계는 더 복잡해진다는 것을 오래 살면서 배웠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지연은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사를 하고 있었다. 미숙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태훈이 문화센터에 다니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 무렵이었다. 처음엔 서예반이라고 했다가 나중엔 목공 체험반이라고 했다. 미숙은 딱히 확인하지 않았다. 남편이 무언가를 배운다는데 일일이 따져볼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돌아보니 두 사람이 문화센터에 가는 날이 겹쳤다. 화요일과 목요일. 지연이 수채화 강의를 하는 날. 미숙은 조용히 자신의 수첩을 꺼냈다. 교사 시절부터 쓰던 습관이었다. 날짜별로 기억나는 것들을 적기 시작했다. 태훈이 문화센터에 처음 간다고 한 날. 늦게 들어온 날에는 오늘 강의가 길었다는 말을 했다. 지연이한테서 전화 왔다고 했을 때 태훈의 표정이 조금 굳었던 날도 기억한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수첩에 적혀 나가자 하나의 선이 그려졌다. 그것은 미숙이 32년 교직 생활 동안 학생들의 행동 패턴을 기록하며 익힌 방식과 똑같았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패턴은 숨기지 못한다. 결정적인 것은 태훈의 재킷에서 나왔다. 세탁을 맡기려고 주머니를 확인하다가 작은 메모지가 나왔다. 지연아, 지난번 고맙고 즐거웠어. 다음엔 내가 살게. 태훈의 글씨였다. 미숙은 메모지를 반으로 접어 수첩 사이에 끼워 넣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 한복판에서 아주 차가운 것이 자리를 잡았다. 그날 밤 태훈이 잠든 후 미숙은 거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맞은편 건물의 불빛들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다. 미숙은 자신에게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울어야 하는가? 따져야 하는가? 용서해야 하는가? 주변을 보면 참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 체면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혹은 이 나이에 새 출발이 두렵기 때문에. 하지만 미숙은 달랐다. 그 어떤 선택지도 당장 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사실을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자신에 대한 배신이었다. 이른이 넘어서도 자신을 배신하며 살 수는 없었다. 미숙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통장과 등기부등본, 혼인신고서, 사본이 들어 있었다. 그 서류들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쳐 놓았다. 그리고 커피 한 잔을 내려 천천히 마셨다. 밖에서는 봄새가 울었다. 이른 하나의 봄날 아침이었다. 미숙이 처음 변호사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접수 직원이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 70대 초반의 여성 혼자 법률 상담을 예약해온 경우가 흔하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미숙은 그 시선을 가볍게 무시했다. 교단에서 32년을 보내며
온갖 시선을 받아본 사람이었다. 아이들의 반항적인 눈빛도, 학부모의 날카로운 눈빛도, 교장의 통제하려는 눈빛도, 그 어떤 눈빛도 미숙을 주눅 들게 만들지 못했다. 담당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이름은 박서연이었다. 미숙이 가져온 서류들을 한 장씩 살펴보며 메모를 적어 나갔다. 미숙은 감정을 빼고 사실만을 말했다. 남편의 외도 정황, 확인한 날짜들, 메모지, 문화센터 출입 기록. 변호사는 군더더기 없는 진술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혼 소송으로 가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합의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소송입니다. 위자료 청구도 함께 할 겁니다. 변호사가 미숙을 한번 바라보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미숙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읽었다. 이 나이에 정말 싸울 생각이냐는 것. 미숙은 똑바로 눈을 마주쳤다. 나이가 문제가 됩니까? 아닙니다. 전혀요. 오히려 준비가 잘 되어 계신 분이라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빈말이 아니었다. 미숙은 이미 혼자서 상당한 준비를 해두었다.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남편 명의 계좌에 기록된 금액들, 결혼 생활 동안 미숙이 교직으로 번 수입의 사용 내역, 교사 출신답게 모든 것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박 변호사는 미숙이 내민 서류 묶음을 들여다보다가 작게 감탄했다. 이 정도면 제가 할 일이 반은 줄었네요. 미숙은 그 말에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미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5월의 하늘이 높고 맑았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라앉기보다는 오히려 정돈되는 느낌이었다.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했을 때 오는 그 특유의 고요함이었다. 그 다음으로 미숙이 한 일은 자신의 재정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은행 창구에 가서 자신 명의의 계좌 내역을 전부 출력했다. 젊은 은행원이 도와주었는데 미숙이 꼼꼼하게 내역을 확인하자 살짝 감탄하는 눈치였다. 미숙은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는 예금과 연금을 하나씩 정리했다. 교직 연금이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었다.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 그 사실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되었다. 돈이 있어야 당당할 수 있다는 것, 미숙은 이 나이에 다시 한번 실감했다. 경제적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젊은 날에 가르쳐줬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후회도 잠깐 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아는 것이 다행이었다. 준비를 하면서 미숙이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은 지연이었다. 태훈에 대한 배신보다 지연에 대한 배신이 더 깊은 곳에서 아팠다. 40해의 우정, 남편 몰래 울었던 밤들을 함께 나눈 사람, 갱년기가 왔을 때 나도 그래, 우리 같이 이겨내자며 손을 잡아준 사람, 그것이 한순간에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그 아픔을 미숙은 일기에 적었다. 감추지 않았다. 다만 그 아픔이 자신을 결정하게 두지는 않았다. 아픔은 아픔이고 행동은 행동이었다. 준비를 마치는데 꼭 4주일이 걸렸다. 그 사이에도 미숙은 매일 밥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태훈이 들어오면 평소처럼 인사했다. 태훈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미숙의 얼굴에서 어떤 변화도 읽지 못했다. 32년 동안 중학생들의 표정을 읽고 관리해 온 국어교사의 내공이란 것이 그런 것이었다. 미숙은 그 4주일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릴 이유가 없었다. 이미 마음이 정해졌으니까. 미숙이 이혼을 통보한 것은 6월 초순의 저녁이었다. 태훈이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였다. 미숙은 식탁을 정리하고 행주로 손을 닦고 거실로 나왔다. 그리고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어 전원을 껐다. 태훈 씨, 할 말이 있어. 태훈이 고개를 들었다.
미숙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감지한 것인지 자세를 고쳐 앉았다. 나 이혼할 거야. 변호사 선임했고 소장 곧 보낼 거야. 태훈의 얼굴이 굳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당신이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태훈이 일어났다. 손을 들며 뭔가를 말하려 했다. 미숙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46년의 인생도, 아이를 함께 키운 기억도, 함께 나눈 웃음도 없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해야 할 말을 하는 사람의 눈빛만 있었다. 지영과의 일하라. 그 말에 태훈이 굳어졌다. 얼굴이 붉어지다가 하얘졌다. 그건 오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가끔 만나서 차 한 잔이 다야. 메모지 봤어. 날짜도 다 알고 있어. 변명은 법정에서 해. 태훈의 눈에 물기가 고였다. 미숙은 그 눈물을 오래 바라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그 눈물에 마음이 흔들렸을 것이다. 46회를 함께 산 사람이 우는 것을 보고 차갑게 있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미숙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아주 단단하고 조용한 결심만 있었다. 미숙아, 제발. 이제 미숙이라고 부르지 마. 법적으로 정리가 되기 전까지 같은 집에 있어야 한다면 그동안은 선생님이라고 불러.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말을 섞지 않았다. 태우는 며칠간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다. 미숙은 개의치 않았다. 밥을 혼자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하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았다.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씁쓸했다. 두 사람이 이미 오래전부터 각자의 방식으로 혼자였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다. 다음 날 미숙은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연은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가 떨렸다. 아마도 태훈에게 연락이 갔던 모양이었다. 미숙아, 나는 정말. 지연아. 미숙이 낮고 분명하게 불렀다. 나는 너한테 화를 내거나 욕을 하러 전화한 게 아니야. 단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 뭐야? 우정은 내가 지켰어. 40회 동안. 그건 내 자부심이야. 그 우정을 어떻게 했는지는 네가 알겠지. 앞으로 연락하지 말자. 지연이 울음을 터뜨렸다. 미숙은 그 울음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손에 들고 있던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처음으로 눈물 한 방울이 흘렀다. 태훈 때문이 아니었다. 40회의 우정이 끝났다는 것 때문이었다. 30살 놀이터 벤치에 그 여름날이 떠올랐다. 처음 말을 섞었을 때 지연이 웃던 얼굴. 그 얼굴이 이제 없는 것이었다. 미숙은 그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오늘도 혼자 먹을 것이었다. 이혼 소송은 6달이 걸렸다. 그 사이 미숙은 아파트를 정리했다. 공동명의였던 아파트는 미숙이 절반을 현금으로 받고 태훈이 가져가기로 했다. 위자료는 변호사가 청구한 금액의 80%가 인정되었다. 판사는 판결문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이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고 적었다. 미숙은 그 문장을 2번 읽었다. 그리고 판결문을 서류철에 끼워 넣었다. 감격스럽지 않았다. 당연한 결과였으니까. 다만 묵직한 무언가가 가슴에서 떨어져 나가는 느낌은 있었다. 태훈은 소송 과정 내내 후회한다고 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미숙은 변호사에게 말했다. 판결대로 하겠습니다. 합의는 없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합의를 하게 되면 어디선가 타협이 생기고 타협은 결국 자신을 작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미숙은 이 싸움을 처음부터 사랑을 되찾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니 끝도 분명해야 했다.
나중에 자식들에게도 연락이 왔다. 큰아들은 엄마 다시 생각해보면 안 돼요? 했고 딸은 아버지가 많이 반성하신대요라고 했다. 미숙은 두 사람에게 똑같이 말했다. 엄마 결정이야. 너희가 나서지 않아도 돼. 자식들은 처음엔 당혹해했지만 더 이상 설득하려 들지 않았다. 자식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한번 마음을 정한 엄마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새 집은 작았다. 아파트에서 지하철 2정거장 거리에 있는 빌라 2층이었다. 방 2개의 작은 거실. 처음 이삿짐을 풀던 날 미숙은 혼자 거실 한가운데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낯설었다. 그러나 낯선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었다. 낯선 것은 새로운 것이기도 했다. 이 작은 공간이 이제부터 온전히 자신만의 것이라는 사실이 처음엔 실감이 나지 않았다. 40여 년을 누군가와 공간을 나눴으며 살았으니 당연했다. 미숙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책장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두 사람의 책이 섞여 있던 것을 처음으로 온전히 자기 책만 꽂아 넣었다. 국문학 전집, 시집, 오래된 수필집들, 그리고 한쪽 구석에 화분 하나를 놓았다. 작은 고무나무였다. 이 집에서는 이 나무를 잘 키워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무처럼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자라는 것. 그것이 이제부터 미숙이 원하는 삶의 모양이었다. 혼자 사는 것이 처음엔 어색했다. 밥을 혼자 차려 먹는 것도,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오는 것도. 그러나 그 어색함이 한 달쯤 지나자 조금씩 다른 감각으로 바뀌었다. 조용함이 불안이 아니라 평화가 되는 순간이 오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고 싶은 것을 해도 됐다. 누군가의 아침 식사를 먼저 챙길 필요가 없었다. 산책을 나가고 싶으면 바로 나갔다.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왔다. 그 자유가 처음엔 허전했지만 이내 몸에 맞는 옷처럼 익숙해졌다. 가을이 되자 미숙은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한 번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었다. 회원들은 나이도 다양했다. 40대 직장인도 있었고 60대 주부도 있었고 미숙처럼 70대인 분도 있었다. 미숙은 거기서 처음으로 국어교사가 아닌 그냥 미숙 씨로 불렸다. 이상하게 그 호칭이 좋았다. 선생님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윤미숙. 50년 만에 찾은 이름 같았다. 어느 날 모임에서 한 회원이 물었다. 미숙 씨는 이 나이에 혼자 사시면서 무섭거나 외롭지 않으세요? 미숙은 잠깐 생각했다. 외로울 때는 있어요. 그런데 무섭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또렷해진 것들이 있어요. 또렷해진 것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요.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맞추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지금은 알아요. 아침에 커피를 천천히 마시는 것.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 책 읽는 것. 아무 계획 없이 동네를 걷는 것. 작은 것들이지만 그게 다 내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미숙은 처음으로 자신이 가볍다는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어깨에 얹혀있던 무언가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내려져 있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걸어오는 길에 미숙은 문득 발걸음이 가볍다는 것을 알아챘다. 같은 길인데 같은 두 다리인데 분명히 가벼웠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굳이 말로 풀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겨울이 오기 전 미숙은 한 가지를 더했다. 구청 문화센터에 등록을 했다. 한지연이 없는 수채화 강의가 새로 열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다. 지연은 어느새 강사 자리를 그만두었다고 했다. 문화센터 직원은 그분이 갑자기 그만두셔서 저희도 당황했어요 라고 했다. 미숙은 그것에 아무 감정을 두지 않았다. 다만 수채화가 배우고 싶었다.
은퇴 후 해보고 싶었지만 어쩌다 보니 미뤄왔던 일이었다. 이상하게도 그 자리가 비워진 덕분에 새 강사가 왔고 미숙이 그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세상 일이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었다. 첫 수업날 미숙은 새 북과 물감 세트를 사들고 문화센터에 들어섰다. 강의실에는 67명이 앉아 있었다. 강사가 오늘은 사과 하나를 그려보자고 했다. 미숙은 흰 종이 위에 연필로 동그랗게 선을 그었다. 그 선이 조금 비뚤었다. 괜찮았다. 오늘 처음 그리는 것이었으니 학생들에게 늘 말했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그 말이 이제 자신에게 돌아왔다. 붓에 붉은 물감을 묻혀 사과의 배를 칠하기 시작했다. 색이 번졌다. 예쁘지 않았다. 그러나 미숙은 멈추지 않았다. 붓을 조금씩 움직이면서 색이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면서 그냥 계속 칠해 나갔다. 번진 색이 오히려 사과를 더 실제처럼 보이게 했다. 완벽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미숙은 그 사과를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도 저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그림을 그리면서 미숙은 생각했다. 71에 시작된 이 싸움은 사랑을 되찾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는 일이었다. 그것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었고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다. 오직 자신이 선택해야만 시작되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른 것도 늦은 것도 없었다. 71도 충분한 나이였다. 아니, 어쩌면 딱 맞는 나이였다. 살 만큼 살았고 버틸 만큼 버텼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차례였다. 강의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길게 들어왔다. 윤미숙은 그 비단에서 그림을 그렸다. 옆자리 수강생이 잘 그리시네요라고 말을 건넸다. 미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처음이에요. 그리고 다시 붓을 들었다. 71의 오후 처음으로 온전히 자기 자신인 시간이었다. 그 시간은 누가 준 것이 아니었다. 스스로 되찾은 것이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응원 부탁드려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